안녕하세요, 여러분. KTN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꿈꾸는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사람 사는 세상에 관한 바보의 꿈입니다. 최근 국제감각과 중량감 부족 논란을 두고 국제정치의 중요한 지도자 유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감옥에서도 세계적 안목을 갖춘 넬슨 만델라와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아도 유럽 역사를 바꾼 아데나워 수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지도자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도 중후한 목소리로 편안한 설명을 해주시는 박준식 기자님을 모시고 좋은 지도자란 무엇인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불타는 애국심과 함께 수많은 외신들과 대한민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명연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친근한 대통령,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진짜 이게 혼란이구나. 전쟁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구나. 그렇죠. 라고 느껴지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언론 통제에 대한 이슈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조용히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언론의 폭을 이제 우리가 기존에 보았던 뭐 벼룩시장, 뭐 집으로 계속 배송되어오는 조중동, 한 달에 25,000원인가 5만 원 내면 오죠? 한 3가지, 5가지 오는데 네네. 이미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거든요. 이미 30년 전부터 네티즌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발달하면서, 물론 그런 시대적 디지털 시대의 변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결과도 같이 미디어의 새로운 탄생과 함께 이미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론 탄압 뭐 이런 얘기는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언론의 이제 색이 아예 틀려진 거죠. 언론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체 언론이라는 것을 이미 하고 있지만 그걸 보지 않는 거죠. 9시에 뉴스 나오지 않는 것이 뉴스가 아니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변화하고 있는 이 언론뿐만 아니라 정보를 얻고 있는 이쪽에 대한 생태계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움직여 보겠다라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짜 뉴스라고 해서 그런 거를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발전과 성장에 나갈 때 한쪽 측면만 바라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항상 어떠한 시련이라는 게 있었고,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혹은 상대방이 봤을 때는 내가 좀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계속 이것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발전의 한 과정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굳이 어떠한 뭐 테두리 안에서 낙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저것은 뭐 가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옳지 않은 색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어떠한 그런 소음과 같은 형태의 것들이 나온 후에 그게 다시 또 정리라는 시간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든 무엇이든 하나씩 만들어 간다는 게 발전의 단계거든요. 그렇게 뭐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것은 제도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행태와 어차피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사이에는 야합이 있을 수도 있고 단합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가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포탈에 게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게 좀 크게 보였을 때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스피커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땡전 뉴스랑 똑같은 현상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청률은 계속 낮아질 뿐이에요. 과거에 계속 매몰되어 있고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저급한 정치이즘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정치는
문화보다 항상 늦게 와요.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아마 10년 후에도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때 그자들은 다시 또 뭔가를 또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법은 거의 만들어진 적 없고요. 항상 위원회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대요. 물론 이제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고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드린 건 언론은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전달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보여지고 그 공영방송에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박 기자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할 때 꼭 알려줘야겠다. 뭐 많은 분들이 보시든 적은 분들이 보시든 이거는 하나의 정보기 때문에 꼭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맞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일단 땡전 뉴스와 같은 뉴스 스타일이 나면 일단 사람들이 안 봐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3번, 4번, 7번 이상 반복이 되면 자동 학습이 돼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정보성에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박 기자님을 모셨으니까 귀한 시간에 와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변화와 도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일단 간단하게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겠죠. 즉 미래에 대한 역동적인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요. 네. 왜? 그러한 지도자가 이야기할 때는 정치적인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가 말하는 것 안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보고 꿈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그가 나아가는 그 힘찬 그 역동성에서 하나의 힘이 만들어지고 이게 정치적인 팬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반드시 먼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좆바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조금 그거보다 좀 멋있게 하려면 예전에 보면 뭐 노사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지도자에게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무신분립이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뭔가 세워지겠어요? 정치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 만들어져가는 하나의 시간의 흐름이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보고 바라봤을 때 그 안에 가치가 있었구나는 개인들이 그 안에서 미래를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노란 풍선을 들기 시작하고 촛불을 들기 시작하고 왜 그의 꿈이 곧 우리의 꿈이 되는 거죠. 왜 그가 꿈꾸는 세상이 우리를 위한 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역동성까지 있고 신뢰감이 있다면 국민들은 나아가고 투표장에 나가서 그를 향해서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신뢰감. 그런 것 같습니다. 박 기자님이 위대한 생각에서 하셨던 얘기에 보면 뭐 젊은 세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역 정치, 뭐 지역주의하고 정치 단체, 뭐 양면성 극복,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정치 참여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위대한 생각에서 말씀하셨던 친구 같은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1차적인 게 국민들의 신뢰를 느낄 수 있다는 건 어떤 걸까요? 친구한테는 신뢰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죠. 그걸 이제 일촌의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단절되어 있는 나의 친구의 소중함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는 친구 같아야 되거든요. 아버지 같으면 신뢰보다는 일단 두려움이 많아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친구 같아야 돼요. 친구 같다는 것은 뭐 영화 친구에 나왔을 때 누군가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거거든요.
뭐 영화적인 재미 때문에 뭐 악의 무리, 선의 무리, 약간의 뭐 대립적인 관계가 있는데 친구 같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학교 다닐 때나 네. 아니면 직장에서 그 친구라 함은 수평적인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수직적인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수직적으로 친구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나이의 관계에 있지 않아요.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나의 멘토가 나의 친구가 되는 네, 거고요. 네. 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기 시작하고 어떠한 조언이 필요할 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건 신뢰를 기반으로 바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신뢰에 대한 기본 바탕이 된다는 거는 그 사람 안에 만약 그자가 대통령이었을 경우에 네.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려면 그 안에 내가 친구라고 정말 믿음이 간다면 그 사람 안에는 그만의 가치가 있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술만 먹거나 하루 종일 뭐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이러면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내게 필요할 때 나의 뭐 영업적 행위를 위해서 접근하는 친구의 방식이지 진정한 리더로서의 친구는 아닌 거죠. 그런 친구라는 것은 바로 철학을 갖고 있다는 건 다시 또 우리가 원류절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인생 안에 학습되어진 게 있어야 돼요. 무슨 고졸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소양이라고 하죠. 네. 역사의식에 대한 것. 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가치관에 대한 신념.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가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우리가 접근하기 시작하냐면 누군가가 이제 전학을 왔는데 되게 예쁠 수가 있어요. 그쵸. 예쁘면 며칠 안 가요. 하지만 그 사람이 기타를 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를 잘 쓸 수도 있고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무엇이 보일까?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에게는 역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뢰 안에. 그리고 그 역동성 안에는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가 옷을 입고 오는 교복 안에서도 반드시 스타일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가 이제 선생님들이 시켜서 이제 책이라는 걸 읽으라고 했을 때 그가 읽는 책을 읽는 그 리딩 안에서도 어떤 패턴이 있어요. 우리와 같지 않은 좀 더 한 발짝 나서 있는 그런 변화무쌍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니까. 하지만 내가 너무나 부러워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란 지도자를 만났는데 친구 같다는 것은 저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말을 해. 일본과의 대담을 했을 경우에 웃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존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김치를 먹으면 사스에 뭐 안전합니까? 코로나에 안전합니까? 이랬을 때 수많은 답변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생각이 있고 자기 가치가 있다면 애둘러 무슨 농담을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처칠, 영국의 대표적인 처칠이 이제 그런 대화를 많이 잘해요. 예를 들어 과학적인 증거 자료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 저녁으로 김치를 늘 즐겨 먹고요. 그래서인지 어쩐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아직까지 코로나에 걸려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뭐 사스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그 안에 그 사람의 언어 안에서 그 단단함이 있어요. 가치와 철학이. 그리고 다시 또 강조하겠죠. 저는 이러한 김치가 전 세계를 향해서 더 많은 사람이 먹기를 기대합니다. 이러면 모든 대화 토론 안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과 가치를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하면서 친구가 되어 보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저 어렸을 때 진짜 사스 네네. 그 당시에 그때 일본 친구들이 그 얘기 했었거든요. 니네 나라는 진짜 김치를 먹기 때문에 사스에 안 걸리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자기네 나라는 요구르트가 있다. 네네. 근데 니네 나라는 김치 먹어서 안 걸리냐. 그래서 니네 나라나 우리나라나 그 발효 유산균을 먹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 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났는데 그거 유명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이 친구 같은 대통령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우리 일이니까. 네, 그렇죠. 친구가 반장 선거에 나가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참여하겠죠? 그렇죠. 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죠. 그쵸. 이 친구 아버지가 무슨 그룹사에 다니기 때문에 나 이제 단팥빵과 우유를 많이
높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맞아. 그냥 그 친구가 좋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말하는 반장으로서 가치와 이념이 나와 나의 후배들이 학교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동참하게 되죠. 그리고 동참하면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큰 거대한 기획과 그 아젠다에 대해서 우리가 소소한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침 7시에 나온 것도 좋은데 뭐 7시 10분에 나오는 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 제시를 계속 해줄 수가 있죠. 왜? 그가 정치적인 리더이고 나의 진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모든 것을 스톱하고 참여하는 게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참여를 하는 거죠. 과거에 그 20년 전, 뭐 25년 전에 노무현이라는 그런 지도자가 무엇을 대중과 시민들에게 참여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연설에서는 얘기하죠. 앞으로는 이제 참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 사람이 뭐 바보를 사랑하는 뭐 큰 뭐 이런 사람들 맞아요.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참여. 그때부터가 저는 네.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가 진정한 국민들이 주체성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네. 그리고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정말 제대로 인식했던 시기가 근데 물론 돌아보니까 그때 움직임이나 사람들의 이런 걸 보면 아 그때부터 내가 이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인식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진정한 젊은 사람이건 아니면 좀 나이를 좀 먹었건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친구 같은 리더가 하나 발생했을 경우 그렇겠네요. 그런 리더가 일으키는 그 혁명가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혁명의 물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해요. 그 물결과 같이 휩쓸려서 같이 가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아침에 시간이 직장인들도 새벽에 나와서 춤을 추고 끝나고도 춤을 추고 그 안에 어떠한 뭐 금전적인 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발적으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개척하고 본인이 전화하고 그게 진정한 참여라는 걸 만들어내죠. 왜? 친구 같은 대통령이거나 친구 같은 그런 리더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맞아. 직접적인 참여를 시작해요. 그럴 것 같아요. 이 시대라는 게 만들어낸 걸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한 우뚝 선 리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바보라고 얘기를 그 당시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큰 바보에 똑같은 곳에 가서 4번이나 떨어지고 전혀 그곳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 허탈한 웃음 속에서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를 믿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권위적이었던 오너나 권위적이었던 대통령들 때보다 편안하게 그냥 약간 어려움이라는 건 사실 있잖아요. 누구나.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걸 실행하고 안 하고는 그 차후 문제고 일단 귀담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준다라는 거를 느끼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참여하게 되고 나와 뜻이 달라도 이렇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구나 또 수긍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친구 같다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정말 친구 같잖아요. 네. 옆집 아저씨 같고. 말을 하는 것도 그래서 너무 편하고. 보여줄 때 가장 표현하기 쉬운 분이 그런 분이에요. 왜? 그리고 이거를 사회성으로 이제 던지기 시작하면 이걸 매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매력자본. 정말 매력적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잘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매력이고 친구 같다는 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이제 당시 그분이 당선되고 그 당시 당선되고 그때 이제 북한의 이제 핵에 대한 좀 문제점이 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북한의 핵 문제가 발생됐을 때 노무현이라는 친구 같은 리더는 어떻게 했냐면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일본 국민과 대담을 해요. 와. 예, 그때 무슨 또 신사참회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거대한 큰
핵이라는 건 정말 말로 꺼낼 수 없는 어떤 위협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가 했던 가장 일차적인 게 일본으로 넘어가서 국민과 대담을 해요. 일본 국민들과? 네. 이게 친구 같은 가장 큰 매력력이에요. 어떠한 뭐 대본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러면 그자들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맨 처음에 뭐 김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물론 그 안에는 가치와 이런 것보다는 대중성을 먼저 호기심에 그래 일단 클릭 올려야 되잖아요. 그자들도 그러면 외모부터 물어볼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당신은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그분은 심플하게 얘기하잖아요. 친구처럼 젊었을 땐 정말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뭐 괜찮은 얼굴인 것 같다. 얼마나 좀 친구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가서 그 안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모든 것들도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할 경우에 국외적으로 외교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 당시에 그 일본 수상에 대해서 물론 내가 초청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이제 환영식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초청해가지고 그때 그분을 내가 초청해서 이걸 배제를 시켰으면 그 사람이 좀 외교적이나 정치적으로 좀 그런 문제점이 생길 걸 나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 그들에게 초청을 했고 하지만 나에게 이제 개인적인 걸 물어본다면 나는 내 가슴에 내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묻어두겠다. 묻어두겠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이미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대놓고 친구로 일본이라는 곳에 친구하기 정말 어려운데 한 나라의 수장이 날아가서 가장 큰 위협 안에서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일본과 손을 잡을 때 내가 이자들에게 욕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가슴에 묻어두겠다고 하는 것은 먼저 손을 내미는 친구로서의 그 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친구라고 불릴 수 있는 리더의 이제 모습인 거죠. 네. 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어렸을 때니까. 그렇죠. 대단하신 분인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과 너무 대비되는 게 그게 20년 전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대비되는데 지금과 비슷한 상황인데 하나는 가서 위협을 무마시키려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면 한 사람은 찾아가서 들쑤셔놔가지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게 너무 참 비교돼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 흑백은 아니지만 그 당시 영상을 잠깐 봤는데 누군가는 가서 이제 돈가스라는 걸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갔는데 아나운서 그리고 나왔던 그 일본 그 대중들 있잖아요. 네네. 서로 달려가서 악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존경의 눈빛과 이야기할 때마다 그 다소곳하게 그 예의를 지키는 모습들.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친구 같지만 그 안에 가치와 철학이 있는 이게 위험이지 않나. 친구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뭐 내 월급을 다 내어주고 이게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손을 잡고 같이 나아갈 때, 힘들 때 그의 손을 잡고 같이 우리가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간다는 게 진정한 친구로서의 모습이 되는 방향은 거죠. 한 곳이고 의견이 다를 뿐인데 네. 의견이 달라서 방향이 다르다고 결론 지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친구 같다는 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일본도 오죽 답답했으면 여기서 넘어갔을 때 국민과 대담을 또 만들었겠어요. 일본 그때만 해도 그래도 일본인들이 정치 참여라는 걸 하긴 했네요. 그때 거의 그 전이 이제 김대중 그분의 모습이었고 왜냐하면 그 일본 내에서도 일단 존경에 그게 틀렸어요. 김대중이라는 분에 대한 존경 자체가 틀렸고 그 다음에 나온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대통령이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 일본의 정치 현상에서는 그걸 도무지 맞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경을 하면서도 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굉장히 동경하는 그렇죠. 너희들은 좋겠다. 대통령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해결점으로 대안에 나온 게 친구로서 나와서 모든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해안점을 만들고 또 그걸 또 만들어내고 해결을 해냈잖아요. 친구의 모습으로 북한에 있는 분하고도 손도 잡고.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상적인 지도자는
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맞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국제 감각이나 중량감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친근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렇죠. 거대한 몸짓에 넥타이가 길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이제 무게감이 아니거든요. 유머와 위트 안에서 무게와 중량감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학습에 의한 거고요. 그쵸. 공부를 하는 자와 암기를 하는 자의 큰 이제 차별성이 없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친구 같고, 왜 친구는 항상 공부를 하거든요. 이야기하기 위해서. 왜 내가 저 친구를 좋아하고 그 친구라는 게 국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국민이 원하는 것들에서 리더는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 친구들과 소통이라는 게 되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둘이서 이야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공부를 하는 걸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통이라는 걸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네.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네. 참여의 의견 수용인데요. 네. 젊은 세대는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들의 창의력과 네. 열정을 정치에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구체적인 이렇게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박준식 기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먼저 그 말씀하기 전에 지금 오늘의 주제에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2001년도 네. 노무현 오디세이에서 좋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에서 20년 전에 네. 노무현이라는 분이 스피치로 다 했던 말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회자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친구 같은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느냐. 리더의 덕목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젊은 세대가 있어야 혁신적인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 그건 맞습니다. 그 얘기도 그분이 또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20년 전에 이미 한 건데 이제 조금 빛을 발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청년위원회 이런 거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당색을 떠나서 네네.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맞아요. 이곳에서 어떤 위원회를 또 그 안에 또 분과가 되게 많더라고요. 한 20개 정도 분과가 나누어져가지고 젊은 분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여의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행인 거는 지역에 있는 뭐 구의원, 시의원부터 지금 조금씩 물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20년 전에 했던 말들이 이제 조금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 앞서 계셨던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이 보였던 게 어린 아이들마저도 뛰어가서 사인을 받고 나아가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개딸들인 거죠. 지금 개딸들의 이제 폭이 좀 넓지만 맞아요. 그들의 그 신선함과 이 안에서는 회초리를 사랑으로 들었잖아요. 네. 개딸이라는 그런 팬덤이 맞아요. 회초리를 사랑으로 던지는 회초리 있잖아요. 진짜로 때리는 게 아니고 회초리는 어떠한 뭐 인형의 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표와 응원, 예. 이 무서운 그 사랑의 힘. 맞아요. 그게 과거 그 노사모라는 게 만들어질 때 결성이 될 때 저는 노사모에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이제 가끔 그걸 보거든요. 왜 네. 역사는 순환된다고 보는데 지금이 그 아마 30년마다 아마 한 번씩 순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지금 다시 30년 차가 돼간다. 네, 저는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할 때 문재인입니까라고 제가 이제 네. 사설을 쓸 때 해담은 이제 문재인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의 어떻게 보면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문재인에 대한 시나리오를 쓴 건 어떻게 보면 저는 노무현이라는 리더가 쓴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에서 하나의 우리 시대에 맞는 리더가 탄생된 거, 배우가 탄생된 게 바로 이제 문재인이라는 게 입체화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당시 노무현의 꿈은 그가 이미 변호사를 시작할 때 이미 그의 꿈은 저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는 서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단계라는 게 우리의 시각차는 5년, 10년 정도밖에 못 봐요. 네. 하지만 이제 큰 바보나 큰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간대는 30년을 한꺼번에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해를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슴에 묻었다는 것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20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 그 전에 이야기가 나온 게 또 똑같은 게 있어요. 뭐 조국 사태 이런 거 일어났을 때 내가 조국입니다라는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로 넘어올 때는 이제 내가 노무현입니다. 막 이렇게 아마 새로운 패러다임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70 넘은 분들이 뭐 내가 노무현입니다라는 말은 못해요. 그냥 미안하네 뭐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그땐 그랬지. 나 때는 말이야. 그가 그랬어. 지는 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뜨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떠한 말과 행동 양식들이 그리 옮겨가야 하지만 아직도 국회 안에서 보면 젊은 사람 몇 명 없잖아요. 뭐 용해인 정도? 그 정도면 젊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나머지는 젊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젊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젊지 않은 자들.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젊지만 정치 육단 이러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젊은 정치라는 것은 일단 뽑아준 사람들의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과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은 성숙되고 나아가는 거지 한 사람이 계속하면 그건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대한민국이 한 사람이 계속 함으로써 계속 썩어가는 고인물이 계속 썩어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정치적인 가치와 철학이 윈스턴 처칠이 뭔가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날 이루어지진 않아요. 뭐 20년, 30년 지나서 영국이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처럼 커다란 어느 한 바보가 정치적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을 진보라는 테두리로 이 사람을 가두기 시작해요. 왜? 보수를 자칭하는 자들이 진보라는 테두리에 가두어서 그 사람들을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 다큐 이런 거 보면 그래요. 열심히 일할 때는 겁나 욕만 하더니 이제 일 그만두니까 와서 뭐 친한 척하고 나 좋다고 그러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진보라고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진보라고 제가 이분은 진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노무현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네. 혁명가였잖아요. 정치라는 혁명을 일으킨다는 거는 지금의 뭐 비례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 사람이 던진 말이에요. 연설 중에 던진 말이고. 그래서 뭐 연동형 뭐 비례제 뭐 비슷하게라도 좀 가잖아요. 어찌됐건. 그런데 진짜 그분은 오로지 권력을 갖기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꿈꾸시고 늘 그게 자기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돼야만 우리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라는 걸 던져 놓으셨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한 20년 정도 늦게 간다라는 것처럼 이제야 이제 국민들이 이해해서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뭐 검사와의 대담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누가 검사랑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 정도의 대담. 스피치는 돼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그 무지했던 검사들이 자기네가 엘리트라는 엘리트주의 맞습니다. 그런 자들이 아직 남아가지고 또 맞습니다. 똑같은 행태로 술이나 먹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 이미 그분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토론을 얘기한 거고. 근데 정치적인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그런 자들이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숙되어가고 발전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의 비극적인 현실인 거고요. 맞아요. 진짜 되게 재밌는 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우리나라 모든 부모들이 선망하는 대학 또 못 간 분이셨고 한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이 선망하는 S대를 나오신 분이고 그런데 두 분 다 또 바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바보와 바보. 그렇죠. 이제 워딩이 틀리죠. 저쪽에 가서는 이제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거고 여기서는 스스로가 자칭하는 거,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그렇죠. 그게 시민과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친구 같아질 수가 있고 권위를 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보 노무현과 바보입니까? 윤석열. 이 차이가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거의 비슷해요. 20년 전 그때는 이제 북핵에 대한 문제점과 미국에 대한 밸런스 그리고 일본에 대한 문제점. 네. 그때 친구 같은 대통령이 이끌었던 보이지 않는 그 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또 평화라는 게 또 이루어졌잖아요. 맞아요. 또 그때도 북한에 가서 또 손 잡았잖아요. 악수하고. 그리고 핵이라는 걸 좀 늦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자주국방을 얘기하면서 떳떳하게 얘기했고요. 한국의 자존심을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일본 가서는 떳떳하게 또 사과도 받고 손도 잡고 어떻게 보면 정말 파트너십으로 갈 수가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그쵸. 바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받쳐준 게 누구였을까요? 젊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이제 지난 과거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영상들이나 이런 걸 쭉 보다 보면 다 다른 뭐 다큐 이런 거 말고 선거 당시 때 저도 아직 기억하고 있지만 선거 당시 때의 그 영상들만 딱 봐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젊은 세대가 시켰어요. 네.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서로 전화하고 나와야 된다, 가야 된다, 악수하고. 인터넷으로 알려, 모바일로 알려, 뭐 이렇게 해서 당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던 분이 당선이 되게 한 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젊은 세대들의 참여, 진정한 참여 정치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가 추구하는 미래에 대한 가치가 나의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가치거든요. 뭐 어려운 말도 안 하잖아요. 밥 안 굶고 밥 좀 잘 먹고 살고 뭐 젊은 친구들이 나갔는데 좀 평평성 있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 만들고 그게 뭐 어려운 거냐고요. 정말 쉬운 걸 수 있는데 정치 위정자라고 하는 자들은 너무 말을 어렵게 해요. 자꾸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나가서 직접 하면 되는데. 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했던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이제 주제로 많이 올랐던 게 또 앉아서 탁상공론 하겠네 그거였었거든요. 네. 그 얘기들을 제일 많이 했어요. 아니 나가서 돌아보고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지 맨날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면 되냐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나오는 영화들에 그걸 아예 대놓고 딱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때 그냥 나왔던 말들은 아니었구나. 그런 걸 또 패러디하고 풍자해서 영화 만들고 하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계속 이렇게 같이 가요. 평행선 안에서 20년 전에 그 얘기를 했지만 또 20년 후에도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다시 또 탄생되고 또 리더가 나와야 되거든요.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사선에 서 있는 리더들이거든요. 이쪽 좌로 치우치지도 않고 우로 치우치지도 않는 자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리가 무너졌어요. 아니면 이태원 같은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직접 나아가야죠. 나아가서 악수하고 심폐호흡 뭐 이거를 시키던가 119를 해서 해야죠. 이거를 시민만 하고 있어요. 항상 정치인들은 그걸 하지 않고 위원회를 7개, 10개씩 만들어요. TF팀이 제일 많대잖아요. 지금 정권이. 네. 그래서 정치인이 가장 왜 필요가 없다는 게 그럴 때 일어나거든요. 다시 예를 들면 다리가 무너졌을 때 삽을 들고 가는 건 시민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의도 바닥에서 늘 위원회를 만들어요. 철제 구조에 대한 위원회, 안전대책관리위원회, 위원회 만들 때 한 3년 걸릴 거예요. 그 안에 또 예산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다친 사람을 케어하고 도와줘야 할 상황에서 항상
그런 행태로 나아가 있지만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젊은이와 함께하는 그런 정치 리더자들은 그게 병행하고 있어요. 그게 사선에 서 있다는 거거든요. 위원은 위원회대로 가 있지만 그 안에 먼저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요번에 농부들 네.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되죠. 정치의 대표나 리더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 나와 있어도 농민과 같이 있어야죠. 위원회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간호사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완전 그거는 이거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맞아요. 간호사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건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의사라는 직종도 대우를 받는 거고요. 간호조무사라는 것도 대우를 받고. 맞습니다. 예. 누구 특정한 사람이 병원은 서비스인데 아직도 다리 부러진 사람이 자기가 다 돌아다녀야 돼요. 이게 무슨 병원이에요. 맞아요. 슈퍼마켓이지. 맞아요. 그러려면 간호사란 분들이 뭐 최소한의 케어를 하려면 본인 스스로를 케어를 해야만 상대방을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끼리 요즘 제일 많이 위로하는 건데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도 위로 그들을 말로 위로할 그건 없어요. 그들의 상처는 겪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잘 먹어야 돼. 네가 건강해야 돼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강력하게 이해를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지금 심각해요.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친구 같은 대통령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이 참여한 그 정치 현실이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일단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일단 그 집을 무슨 경매가 그걸 들어가고 왜 그래요? 일단 그 집을 모든 세금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단 다 감면? 일단 그 집의 소유권 자체를 전세든 사람 일단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없어져 버린 거니까. 최소한은 국가가 사고 뭐 이런 거 그런 시간 없어요.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일단은 소유권을 그 사람에게 넘겨줘야 닫혀진 마음에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 다시 되팔거나 아니면 이것을 국가에서 다시 구매를 해주던가 이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현재 집에서 지금 길바닥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누군가는 또 그걸 산 거야. 이익을 위해서 그걸 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조적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법을 악용하는 거죠. 전세라는 대출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될 건데 만든 거란 말이에요. 사회적 구조 시스템에서. 모든 것들이 가면 다 정치 철학하고 맞아 떨어져요. 분배라는 것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 저번에 어떤 역사학자가 그랬잖아요. 기득권이라는 게 우리 친일이라고. 맞아요. 기득권이라는 자들이 자신의 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제도적 시스템을 그걸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전세라는 거예요. 전세라는 게 없어야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가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망 안에서 전세라는 사기를 치기 위한 시스템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즘 계속 뭐 검사들 나와서 마약 얘기하고 자빠졌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주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월세가 50만 원 낮아지면 가정이 행복해진다니까요. 50만 원어치 고기를 먹고 외식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 가격이 가장 큰 문제고요. 전세로 들어가는 것 자체도 또 뭐예요? 다 대부분 대출이란 말이에요. 기존 대출보다는 좀 맞아. 저렴하게 받아볼까 하고 전세 대출이라는 걸 받지만 맞아. 그 안에 공론화된 허공에 떠 있는 뭐 무슨 파생 상품 같아요. 그 안에 있는 그 돈들은 다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이자들의 시스템 안에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다 매장시켜요. 매장시키면 다시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짚어보겠지만 그 돈의 흐름을 보면 돼요. 결국 그 집들을 누가 가져갔는지. 은행이 갖고 가요. 은행이 대출 받았잖아. 은행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은행은 손해 입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어차피 자기 돈도 아니에요. 예금자의 돈과 국가의 돈 갖고 돈 장사를 하는 거고 코로나 때 이미 돈을 많이 벌었고 유가 뭐 환율 때문에 돈 많이 벌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그 건물이라는 건 토지 이것도 일종의 부동산 관련된 건 메가 트렌드 안에서 식물가 농산물 가격이랑 같이 파동치는 안에서 쩐주라고 불리는 검은 돈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아파트 집 뭐 가지고 있으면 뭐 1,000채, 2,000채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집단적으로 해서 어떤 캐피탈을 가지고 와 자기네들 사인하고 그 안에 또 전세를 입히는 거고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일종의 카르텔이죠. 맞아요. 기재부와 캐피탈과 그것을 미분양 아파트 뭐 1,000채씩을 누가 가져? 개인이 어떻게 가져가요? 못 갖고 가죠. 그렇죠. 이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틈새 안에서 시스템화를 하고 그걸 빠져나가는 거죠. 이 안에도 공무원이 얼마나 껴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그걸 봐야 되죠. 무슨 정말 깊이 있게 팔려면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그거를 안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법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정치인 국토부 장관이 그런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잘 수 있는 곳을 일단 그들에게 위탁을 줘야 돼요. 바로 등기를 넘겨주든 뭐를 하든 모든 법적 제재를 다 멈춰놓고 그들이 그것을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가끔씩 얘기하시지만 네. 생각할 시간과 숨을 쉴 시간을 주면 자꾸 정치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틈을 주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가끔씩. 네, 맞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틈 주지 않고 막 몰아붙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란 자가 나와서 실제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매스미디어랑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치. 자들이 정치가라고 얘기하고 와서 무슨 아이폰 사장 흉내 내고 있고 그게 제일 웃긴 거예요. 맞습니다. 아, 또 속상한데. 그게 누가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누가 그 사람 주변에 뭐 젊은 뭐 정치인들과 젊은 어떤 후원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자들 안에서. 아, 이 전세 사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진짜 내 생애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돈도 두렵고 집도 날아가는 상황인데 네. 절차라는 건 복잡해서 세워라 내워라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언제 처리되나 또 처리도 엉망이고 그런 현실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서 가슴 아프더라고요. 사회적 구조 안에서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집주인도 못 믿고 부동산도 믿을 수가 없고 정치인도 믿을 수가 없고 정치인이 어떠한 약속을 해도 그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지금 구조적인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거죠. 신뢰도 저하. 그렇구나. 뉴스도 못 믿는데 누굴 믿겠어요? 맞습니다. 결국 국민과 정치인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네. 지역 갈등이나 뭐 기회주의적인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젊은이들이 의견 수용이 되고 참여를 하게 하려면 네. 당 내에서 당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런 집단 안에서 그 제도와 시스템이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당대표가 아무 때나 그 잘리고 그러면 그게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쵸. 그 안에 뭐 젊은이들이 당대표도 좀 젊었잖아요. 젊은 당대표가 그 정도로 잘리면 그냥 일선에 있는 20대와 30대가 과연 그 틈바구니 안에서 그런 집단 안에서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일까요? 과연 간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을까요? 말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 꼬봉과 꼬봉에 그리고 더 위에 꼬봉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내부 실질적인 것은. 젊은이들이 왔는데 이야기를 한 순간 배제되고 나락으로 떨어져? 그러면 아무도 오지 않죠. 시스템 안에서 정상적이고 정당해야죠. 그러네요. 우리 사회에 네. 지역주의와 정체단체의 네네. 양면성이라는 네. 큰 걸림돌이 네. 되고 있는데 정치의 꿈을 꾸고 있는 또 젊은 세대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지역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 정치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정체 단체의 양면성은 내부 갈등, 지금 말씀하신 내부 갈등에 의해서 뭐 젊은 당대표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것도 되고 하지만 지역주의와 이게 같이 이어져. 예를 들어서 이제 노무현이라는 분이 4번 떨어진 게 거기 가면 빨갱이 되고 거기 가면 맨날 되니까 거기서 4번 떨어졌잖아요. 이게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먼저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회창이라는 이분과 뭐 토론회에 딱 나왔을 때 이회창이라는 분 얘기하겠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너 정치를 위해서
지역주의를 타파한다면서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얘기하니까 뭐 성실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뭐 한 개인에 대해 얘기하는 맞지 않다고 애들로 좀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4번 떨어진 게 그 이유 아닙니까? 몸소 보여주는 거죠. 지역주의를 타파한다는 거는 통합이잖아요. 통합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이라는 대표가 뭐 광주 가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항상 했어요. 왜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이 왜 전라도 쪽에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냐. 그런 말하는 취지는 되게 저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저도 생각했을 때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고가 저렇게 트였구나. 그리고 제가 저희 언론사에서도 이제 인터뷰했었던 요번에 그 민주당 쪽의 그 새로운 지역 정치인들, 젊은 세대 정치인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거였거든요. 사고가 다르구나. 이 젊은 세대의 정치인들은 색깔론하고는 상관이 없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정책을 어디에서 잘 풀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 20년 전에 어떠한 큰 바보가 한 곳에 가서 4번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지역주의가 나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투표율을 보면 맞아요. 뭐 9대1 이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50이나 뭐 47, 이 네, 정도까지 네. 왔어요. 네. 그만큼 이제 지역이라는 것들이 많이 걸러져 가고 변화는 되었어요. 네. 단지 정치인들의 양면성이 무엇이 뭐냐면 네. 한 선거구에서 이제 3번, 4번 이렇게 하게 되면 초선할 때 하고 이제 2번째 할 때하고 3번째 하고 많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색깔을 떠나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자가 한 명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난리가 났죠. 네. 그게 아니면 또 자식은 아니지만 겉으로 보일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사람한테 또 그 지역구를 또 주고 가요. 이게 일종의 회수파거든요. 자기 자산에 대한, 나에 대한 보호막이네요. 이런 얘기할 때는 이제 속되게 해야 돼. 그들의 나와바리를 다른 놈에 주기 싫은 거죠. 지가 계속 헤쳐먹고 살겠다는 맞아요. 이런 정치인들 그 집단주의적 성격들. 이건 색깔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냥 그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만 나가면 계속되기 때문에 그걸 자리를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돈봉투라는 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득권을 잡았기 때문에 뭐 시의원 될 애한테 돈을 받기도 하고 구의원 될 애한테 돈을 받기도 하고 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슈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상권도 짓고 그 사람한테 돈을 더 주고 시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돈으로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조직이 갖춰질 때까지가 가장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사람은 조직 없었잖아요. 네. 시민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노무현과 같이 손잡고 그러니까.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기득권이라는 그런 세력들은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본적인 조직과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하다못해 뭐 동장님, 단장님, 새마을운동 때부터 계속 이어가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들이 암암리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포진되어 있다는 건 어떠한 불합리성을 만들어내냐면 시장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수많은 그 건설에 대한 이권이 있고요. 행정자치로서의 뭐 이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진 않겠지만 가끔 그런 식으로 이제 당선이 되는 분들은 그 상업화가 됐다는 어떻게 보면 투자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와 이걸 다시 나누어 줘야 돼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시장이 되면 어떤 급수가 있잖아요. 그럼 네네. 그 안에 또 이제 보좌관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또 시장 안에도 또 급수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공무원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7급으로 뭐 졸업을 할 수도 네네네네. 있고 6급으로 졸업을 할 수도 네. 있고 그러면 또 공무원 노조하고도 또 결탁이 돼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조그만 소도시 가면 어떠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시장이 되면 공무원 노조하고 또 결탁이 되는 상황도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되시면은 이 다음에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보좌를 해야 되는 그 공무원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이제 퇴직을 해요. 급수 올려서 찍고 퇴직하고 급수 올려서 찍고 퇴직하고. 아직도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제한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모임이나 단체들이 시장을 만들 때 그 표를 몰아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들이 가져가야 될 게, 그러면 우리 중에서 이분들은 뭐 7급은 좀 아닌 것 같지 않냐, 6급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나이가 정년에 차면 이제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뭐 6개월 차이로. 그래서 퇴직하는 분들 그 엑셀로 도표를 짜면 일단 그거에 대한 의심을 조금씩은 하시면 돼요. 시장이 바뀐 다음에 갑자기 퇴직하는 분들이 6개월 단위로 바뀌면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바뀌면서 급수가 올라가서 계속 퇴직하면서 반복적으로 되면 그거는 일단 좋지 않은 거잖아요. 역량에 의해서 정상적인 퇴직을 해야 되는데 올라오고 나가고 또 누군가가 오고. 그렇구나. 그래서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지역화가 됐을 때가 3선, 4선 넘어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유지잖아요, 유지.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지방에 있지도 않잖아요. 맨 여의도나 있고 강남, 청남동에 있는 분들이 늘 선거 때만 되면 내려가 있지만, 맞아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보좌관이 있고 정책비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뽑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몇 년을 동안 있어요, 그 자리에? 10년이 넘게 있잖아요. 10년이 넘을 때 시장이 바뀔 수도 있고요. 시의원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또 누구와 연결이 돼요? 그곳에 있는 대지주, 건설사. 맞아요. 연결이 돼 있죠.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권력을 계속 가져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일궈내고 만드는 그 시스템에 약간 붕괴의 위험이 있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했던 음성적인 것들이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또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아, 머리 아파요. 복잡하고. 네. 그렇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되고, 또 꿈은 이루어진다를 보여줬고, 정치인들의 양면성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얘기한 게,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의견 자체에서도 젊은 애들이 들어오면 손을 들지를 못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침묵과 무게감이 있어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오픈을 하고 열어놓으면 돼요. 토론도 열어놓고. 예를 들어 토론 자체를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띄워놓으면 거기서 절대 헛소리 못해요. 3선이든 4선이든.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이제 헛소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이제 스스로 절제와 자제를 하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토론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번복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신뢰라는 게 쌓여지고요. 그 약속을 이행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투표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열린 공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좋다, 이 젊은이가 좋다. 3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젊은 친구가 더 혁명적이면 열린 공천이면 이 친구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뭐 3선 했다고 점수 주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친구들에게 점수를 더 줘야죠. 인센티브제가 그렇게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예. 어차피 여기는 자기 조직이 있고 여긴 조직이 없는데 맞아요.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고 보면 우리 진짜 저도 정치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한 사람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번 정권 들어서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국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앞으로 그래서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말씀하시는 우리 지금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바보의 꿈이 만들어 놓은 그 꿈이 자각시켜준 주권이라는 걸 자각한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보고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희망이라는 게 사실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괜찮구나, 아직. 그게 이제 왜 이렇게
노무현의 꿈이 왜 입체화된 거를 보여주는 게 왜 문재인 정권 때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재인 정권 때 써져 있잖아요.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 네. 써져 있죠. 네. 그게 이미 20년 전에 이미 예시가 돼 있던 거예요. 국민과 이제 소통을 자주 하시잖아요. 그분은 맞아. 가치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담을 할 때 이제 영화 배우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질문을 또 던져야 되니까. 스크린 쿼터제 반대한다고. 그때 노무현 그분이 그 영화 배우에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냐고. 그러면 나는 순간 당황해야지만 저는 자신감 있다고. 난 싸워서 우리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난 자부심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누가 하게 만들었냐면 그 정치인이 가치를 갖고 있고 친구 같고 그리고 젊은 혁명가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지역을 타파하려고 했던 그 사람 마음 가치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걸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토론을 할 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좀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맞아요. 미국한테 좀 쫄리는 게 좀 있긴 있겠죠. 근데 그거를 당시가 그랬으니까. 예, 자신감 있게 만들어준 게 그 정치적인 리더가 한 말이잖아요. 질문을 다시 던졌잖아요. 자신이 없냐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깐 생각하고 그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저는 자신감 있다고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때 그 스스로도 다시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미국과 싸워서도 자주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난 믿는다고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미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정권이 왔을 때 그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미국도 불러 초청해서 같이 저번에 그 퇴임하기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만나려고 청했잖아요. 그게 위상이고. 맞아요. 진짜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퇴임하는 대통령을 지금 대통령께서는 큰형님 모시듯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과거의 대통령과 면담하고 싶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역사상 있을 수 없었던 일인 거죠. 그게 입체화된 게 그 모습이 그 당시였고 그리고 20년 전에는 그게 이미 이루어질 거라는 걸 이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노무현의 꿈이라고 얘기할 수.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분들은 얘기를 해요. 그 추정하시는 분들과 그 재단을 이끌어가시는 어떤 분은 그 꿈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가는 단계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제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가지고 제가 노사모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제 스스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노무현입니다 얘기할 때 그가 말한 꿈은 저는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우리가 이제서야 그게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이렇게 바라볼 뿐이지, 그와 같이 큰 세상을 보는 큰 마인드가 있고 정치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퇴임 후에 그 손주를 자전거에 타고 이미 그 사람 다 이루었거든요. 단지 국민과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만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대함과 상상 사이에는 약간의 갭이 있는 게 우리는 아직도 상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딩 나온 게 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말이 나오고 이미 그 당시 20년 전에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다시는 일본과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시하고 보여주고.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무너지고 이렇게 역사적인 순례고 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무너져 내린다는 건 그럼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다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시 나와 있고, 왜? 이미 꿈을 깼기 때문에 그 다음이 무엇으로 가야 되고 누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고 누가 젊은이들의 그 혁명적인 생각과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지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더를 만날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악수를 청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리더를 만났을 때는 피하거나 초청을 해도 왜 가야 되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번 주에 잠깐 얘기한 게 있잖아요. 마더 테레사 이펙트, 지저스 이펙트. 지저스가 걸어갈 때 모두가 다 친구로 다가왔어요. 왜? 가장 낮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뛰어왔을 때
어린아이들 뛰어올 때 보면 그 사람이 친구 같은 리더인지를 정확하게 나와요. 맞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바로 알아요. 나도 안아주지. 그거랑 보면서 너무 정말 좋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네. 노무현 뭐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는 그의 꿈을 어떻게 이어나가면 될까요? 일단 1단계가 이어나간다는 게 지금처럼 우리는 계속 내딛고 그가 말한 그 걸음을 우리가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단지 눈 떠보니까 선진국인 것처럼 지금은 눈 떠보니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후진국이 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어느 한 바보의 꿈이 우리 가슴 안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스며들어 있는 거. 새겨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밖으로 내던지질 않아요. 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와 함께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그게 있어요. 죄책감 같은 게. 왜?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아니 일할 때는 맨날 뭐라고 하더니 그러냐고. 그 사람은 계속 일을 해왔고 나중에 농사 지을 때도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한 재단 안에서 또 만들어질 때 그가 만드는 정치적인 철학, 가치 철학. 그분이 늘 얘기하는 건 인간 존중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건 우리 모두의 꿈이었고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아니 열심히 애들이 공부했는데 세상에 나갔을 때는 책에 있는 거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일단 변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아가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젊은이들도 그 당시 그것과 지금 똑같은 걸 느끼고 있어요. 이미 뭐 누군가의 아들일 때는 그냥 그 좋은 학교를 가고 나는 맞았는데 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회사에 들어갈 때도 이미 청렴한 뭐 선의의 경쟁 자체가 이미 사라져 있잖아요. 과거에 이미 말을 했고. 맞네. 예, 이미 얘기했던 것들을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어요. 왜? 비교는 가장 쉬울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 저번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10년 된 것 같죠. 10년은 지난 근데 것 같아. 이렇게 대리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스피치와 이런 정치적인 철학과 가치에 대한 1분짜리, 10초짜리 그리고 그런 연설들 그것들이 이미 20년 전에 나왔어요. 정치적인 혁명과 진보적인 성향이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데가 이제 40에서 50년이 걸리는데 중간중간 우리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게 시민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건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이 뿌리가 원래는 노무현의 꿈이었구나를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님이다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우린 또 느꼈잖아요. 맞아요. 왜? 똑같은 게 반복된다니까 역사는. 그때 악수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또 악수했죠. 그러면 또 그 다음 누군가 할 때 또 악수를 또 하기 시작해요. 그때 3번 정도 지나야 이제 우리는 자각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20년 전에 노무현의 꿈은 다 이루어졌다. 왜? 그 아이들이 그 꿈을 잃지 않고 꿈이라는 게 전이가 됐는데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노란 풍선을 달고 있고요. 노란 리본을 달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또 끌어내리기도 하고 네. 이미 그 꿈이 우리 생활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어딘가에 가서 학습을 하고 있으면 이미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와서 얘기를 해주면 그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꿈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 시간의 단계가 늘 우리는 얘기해요. 급하기 때문에 오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로또는 오늘 맞지 않아요. 일주일 후에. 네, 일주일 후에 맞고 그 일주일이라는 게 정치라는 것은 미국도 200년 걸렸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100년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1, 20년 지나면 대한민국만큼 정치적인 지식과 지혜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맞아요. 국민의식이. 맞아요. 국민의 50%가 이미 저번 정권과 그 정권에서 보시면 알잖아요. 50%가 이미 선순환되고 있어요.
항상 그 30%의 그 모진 성격과 바뀌지 않는 그런 정치적 가치와 이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989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분들에게는 영원한 빨간색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들을 박해하면 안 돼요.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싸우지 않아요.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이 뭐 이상한 말을 하지만 태극기를 들지 않는 자들은 절대 싸우지 않아요.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더 맑아지고 우리가 쓰레기를 더 많이 주우면 우리의 이 문화 운동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게 20년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예요. 노무현의 꿈이라는 것은 그의 연설과 그리고 수많은 그의 말들 그것을 같이 기반으로 습득을 하고요. 그리고 본을 받는 거는 문재인입니까? 문재인을 본받으면 돼요. 그가 걸어간 행보를요.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에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문재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 철학은 노무현을 가지고 오면 되고 행동하는 정치적인 국제적인 커뮤니티는 문재인을 가지고 하면 돼요. 진짜. 이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술을 먹던 뭐를 하면서 정치 외교를 하면 돼요. 그게 없이 나아가니까 무시를 받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시를 당하는 거는 이게 좀 가슴이 아픈 거죠. 한 개인이 무시 당할 수 있어요. 어딜 가나.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슴이 아팠던 한 주였는데 네. 앞으로도 어떻게 나라의 행보가 이어져 갈지 네. 걱정이 되는 순간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의 꿈은 바로 국민들에게 네.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지도자들이 더 많이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검찰 조사를 많이 받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으로 또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됐고 희망을 가져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우리 박준식 기자님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부분까지 또 이렇게 꺼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많은 정보와 좋은 이야기들로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보시는 분들에게 생각에 생각을 더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새로 해나가면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뭔가를 해야 될 또 중요한 시기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여유롭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큰 준비들을 해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그 때때로 대통령님, 사모님이 안 나와서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서 이 할매가. 모자 썼는데 또 인사를 하면 나도 할 수 있어.